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핵무기에 관한 오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5가지 오해를 꼽아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송을 한 번에 5가지를 다 소개할지 시간 봐가지고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가 범접할 수 없는 극강의 무기다. 핵무기는 완전히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건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맞기도 한데 너무 또 과대 이렇게 환상을 가질 필요는 또 없다라는 겁니다. 뭐 핵무기가 폭발하면 뭐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고 뭐든지 다 파괴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핵무기도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재래식 폭탄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재래식 폭탄 중에 진짜 강한 폭탄, 어마어마하게 센 폭탄이 뭐가 있냐? 미국에서 만든 폭탄 중에 가장 큰 폭탄이 GBU-43 공중 폭발 대형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흔히 모압이라고 부르죠. MOAB인데 이 모압을 모든 폭탄의 어머니의 머리 글자로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글자를 재조합하는 거죠. 이렇게 흔히 부릅니다. 모압이라고 부르는 폭탄인데 이 폭발력이 TNT 11톤이에요. 그러니까 전술 핵탄두 미국에 지금은 쓰지 않지만 과거에 있었던 W54라는 전술 핵탄두가 있는데 얘가 폭발력이 1톤이거든요. 얘보다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작은 전술 핵탄두는 재래식 폭탄보다도 더 폭발력이 약한 핵탄두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만든 폭탄 중에 제일 센 게 화력 증강형 항공 열 압력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ATBIP 영어로 약칭으로 이렇게 쓰는데 보통 이제 흔히 모든 폭탄의 아버지 FOAB 뭐 포압이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얘는 그 아까 앞에 말한 미국의 모압 폭탄하고는 좀 달라요. 모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 고폭탄인 건데 이 포압은 열 압력탄이에요. 열 압력탄이라서 이게 무게는 모압보다 더 가벼운데 폭발력은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TNT 44톤까지 나온다 그래요, 폭발력이. 자, 그러니까 일반 재래식 폭탄으로도 핵폭탄, 전술 핵폭탄과 맞먹는 파괴력을 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재래식 폭탄으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내려면 폭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됩니다. 무게가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얘기했던 1톤의 폭발력, TNT 1톤의 폭발력을 내는 전술 핵탄두가 W54라고 했잖아요. 얘 무게가 23kg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거죠. 사실 폭탄 치고는 가벼운 건데 모압은 무게가 10톤입니다. 폭탄의 무게가 10톤이에요. 포압은 7.1톤. 그러니까 폭탄 무게가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탄두는 똑같은 폭발력을 낼 때도 훨씬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식 폭탄은 전술 핵무기에 비해서는 사용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폭발력에서는 이제 뒤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재래식 폭탄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방사선 핵폭탄이 폭발하면 방사선이 나오는데 이 방사선 때문에 핵폭탄을 비인도적 무기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폭발력도 강하지만 이 방사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기형아를 낳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 재래식 폭탄은 그래서 비인도적으로 분류가 안 되니까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을 사용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쓰려면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핵무기 쓰면은 너 핵 사용했어, 너 나쁜 나라야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 보유국 같은 경우는 핵폭탄이 있긴 있어도 이게 자유롭게 막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는 핵폭탄이 있지만 안 쓰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를 쓰면은 이건 이제 전 세계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물론 재래식 무기만 쓰고 있어도 뭐 지탄하는 나라는 지탄하지만 폭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폭탄은 폭발할 때 어떻게 폭발합니까? 사방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 상하 입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폭발력이 크면 예를 들어 폭발력이 2배면 무조건 그 적에게 2배의 피해를 입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폭발력은 의미가 없잖아요. 옆으로 퍼지는 거는 옆에 뭐 건물이라도 부시지만 하늘로 올라간 건 뭐 새떼 잡으려고 폭탄 터뜨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20킬로톤 핵폭탄 1개보다는 10킬로톤 핵폭탄 2개가 효과는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를 쓰는 것과 전술 핵무기를 쓰는 게 이제 효과 면에서는 다른 거죠. 그래서 20킬로톤 핵폭탄을 하나 터뜨리는 것보다는 10킬로톤 핵폭탄 2개를 터뜨리는 게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20킬로톤 핵폭탄을 500m 상공에서 터뜨리면 지상 반경의 1.7km 안에 있는 대부분 건물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러시아의 포압 일반 재래식 폭탄으로 비슷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산술적으로 455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폭발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32개만 떨어뜨리면 된대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산술적으로 같은 폭발력이 아니어도 효과는 똑같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히로시마 핵폭탄 하나랑 러시아의 포압 재래식 폭탄 32개랑 뭐 30개 정도랑 거의 맞먹는다는 거잖아요, 효과 면에서. 그래서 약간 의외죠, 이거는. 아니, 핵폭탄이 실제로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핵폭탄이 무슨 전혀 범접할 수 없는 신비한 무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가 처음으로 쓰였잖아요.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 얼마 죽었죠? 뭐 10만 명인가? 일격에 그렇게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이제 일제 지도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사실 미국이 히로시마 핵폭탄을 쓰기 직전에 도쿄 대공습이라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도쿄를 이틀에 걸쳐 가지고 대공습을 해 가지고 도쿄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해 버렸어요. 그래서 도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10만 명 넘게 죽었을 거예요. 10만 명 가까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일본의 그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니, 일반 그 폭격기가 와가지고 폭격을 해서 죽나, 핵폭탄이 떨어져서 죽나, 죽기는 내나 똑같다는 거예요. 폭탄을 한 개 쓰냐 수백 뭐 수천 개를 쓰느냐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항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일본의 몇몇 이제 강경파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핵폭탄이 무슨 핵폭탄 맞으면 무조건 다 죽고 무조건 항복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폭발이 일어나면 그냥 끝장이야, 다 죽는 거야 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게, 예를 들어 탱크나 장갑차, 군함 같은 이제 매우 두꺼운 장갑을 가진 그런 무기 안에 있으면은 사실 살상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탱크 같은 경우는 핵폭발이 일어나는 지역에 탱크가 있어도 탱크 안에 있으면은 살 수가 있어요. 방사선 차폐 효과를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방사선 뚫지 못하고. 그래서 군함 같은 경우도 핵폭탄이 직격을 하지 않는 이상 군함이 완전히 막 파괴되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외로 탱크나 장갑차, 군함 같은 게 핵폭발에 상당히 강하다. 뭐 이렇게 좀 실험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건물이 밀집한 곳이나 산악 지역에서 핵폭탄의 폭발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파가 쫙 퍼져야 되는데 콘크리트 건물들이 있으면 이 충격파가 콘크리트 건물에 막혀가지고 뒤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 산 같은 경우도 골짜기 안에서 터지면은 그 골짜기는 초토화되지만 산 하나만 넘어가면 그 옆에 골짜기는 피해를 전혀 안 입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야지대에 쓰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산악 지역에서는 사실 효과가 매우 이제 줄어들어서 골짜기마다 핵폭탄을 하나씩 다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전쟁 때 미국이 북한에 핵 공격을 하려고 여러 번 이제 검토를 했는데 결국 핵 공격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군사 전술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평양 같은 대도시 넓은 지역에 썼을 땐 효과가 좋은데 평양은 이미 재래식 폭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핵무기를 써봐야 뭐 더 이상 파괴할 게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이제 뭐 개마고원 이쪽으로 가보면 거기에 군사시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핵폭탄을 떨어뜨려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짜기마다 핵폭탄 하나씩 써야 이게 효과가 있지. 거기 핵폭탄 써봐야 그 골짜기만 파괴되고 말아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핵폭탄을 막 수십 발을 곳곳에 터뜨리면 이것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야 미국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니까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죠 또. 그래서 결국은 핵폭탄을 쓰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미국 지도부에서 에이 핵폭탄 쓰지 말자 이렇게 이제 됐다고 해요. 뭐 그게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데 실제 핵 공격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그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 그 핵 무기 공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군 비행장을 공격할 때 비행장 한 개당 3발의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비행장 하나에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그냥 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3발이나 쏴야 비행장 하나가 완전히 이제 초토화된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폭발이라는 것 자체가 핵무기 쓰면은 막 일대가 그냥 다 끝장나버리는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핵폭발이 일어나면 열이 뭐 태양 중심보다도 더 뭐 11배나 뜨거운 열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 모든 게 다 녹아버리고 그러는데 근데 왜 생각보다 폭발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열이나 충격파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격파라는 게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충격파가 샥 지나가고 나면 끝인 거예요. 한 번 지나가는 거예요. 열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만 유지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더라. 이게 저기 번개랑 똑같은 거예요. 번개가 그 번개 온도가 아니라 번개 전압이 10억 볼트 정도 되거든요. 와, 그런 번개를 맞아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번개라는 게 일시적으로 한번 쫙 흐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찰나만 흐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살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물론 강합니다. 재래식 무기에 비해서는 뭐 매우 막강한 위력이 있긴 하지만 핵무기가 만능이다. 핵무기만 쓰면 모든 게 다 그냥 끝나는 거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얘기. 두 번째는 핵무기가 지구의 종말을 부를 것이다. 이건 사실 냉전 시대에 많이 유행했던 말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가진 핵무기가 한꺼번에 터지면 인류가 멸망한다. 지구가 종말로 간다. 뭐 인류가 뭐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과 소련이 각각 수만 발의 핵무기를 비축을 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수만 발 한꺼번에 쓰면 전 세계 곳곳에 막 터지면 뭐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핵폭발 강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훨씬 큽니다. 훨씬 단단해요. 그래서 인류가 가진 핵무기를 한꺼번에 터뜨려도 지구에는 거의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만 발의 핵폭탄 다 합쳐봐야 1만 메가톤 정도의 폭발력이 나온다 그래요. 그걸 한꺼번에 이걸 터뜨리면 1만 메가톤의 폭발력 어마어마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그 인류 문명이 탄생한 후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이 뭐냐면은 백두산 폭발입니다. 백두산이 생각보다 상당히 큰 화산 폭발이었어요. 그 서기 946년에 겨울에 백두산에서 이제 대분화가 발생했는데 이게 인류가 겪은 화산 폭발 중에서는 가장 강력했다 그래요. 이 백두산 대분화로 나온 폭발력을 2만 메가톤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가진 핵무기를 다 터뜨리는 것보다 백두산 화산 폭발이 2배로 강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류가 절멸을 했느냐? 아니에요. 전멸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백두산 폭발했을 때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고려였잖아요, 고려. 고려와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서풍 따라서 그 화산재가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고려나 일본이 백두산 화산 폭발로 망했냐? 안 망했어요. 고려 안 망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백두산 화산 폭발 그 인근 지역 사람들은 많이 죽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도 않는다. 근데 인류가 어떻게 망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망하진 않는다. 근데 아니 한 곳에 터뜨리는 거 말고
곳곳에 예를 들어 도시마다 그냥 핵무기를 골고루 터뜨리면 뭐 수만 발 있다 그러니까 수만 개의 도시에 터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도시 문명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도시 문명이 무너진다고 해서 인류 문명이 석기 시대로 돌아가냐? 그건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봅시다. 도시가 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시골 사람들이 다시 도시 가가지고 도시를 재건하면 그만이에요. 도시 재건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야,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어떡하냐? 그 무너진 데 다시 재건하려면 좀 힘들겠다. 그냥 그 옆에다가 새로 짓는 게 더 빠를 수는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히로시마 한번 봅시다. 1945년에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히로시마가 완전히 작살이 나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 지금 히로시마 가면 어때요? 멀쩡한 도시예요. 1949년부터 히로시마가 도시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폭발이 일어나고 4년 후부터 이제 재건을 하기 시작했어요. 1950년에 이르러서는 이미 방사선이 자연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방사선 낙진이 막 떨어져가지고 방사선 엄청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5년이 지나니까 이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방사선은 자연 반감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점점 약해져요. 저절로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도 핵폭격 이전 수준으로 1950년에 이미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1970년에는 핵폭격 이전의 2배로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히로시마가 일본에서는 그 몇 대 도시지?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예요. 금방 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진다고 해서 인류가 멸망한다. 이건 너무 비약인 거고 도시 문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금방 재건이 된다. 그래서 보면은 뭐 10년 안에 재건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핵무기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해. 핵무기가 터진 곳은 방사선 때문에 불모지가 된다. 이건 그 앞서 얘기했던 히로시마를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게 금방 나오죠. 결론부터 말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핵무기가 터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불모지가 아니에요. 지금 일본에서 인구 순으로 따지면 11위, 39위를 차지하는 큰 도시가 됐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핵 그 방사선 오염이 된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핵 발전소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몇 년이 지났죠? 뭐 30년, 40년 지났나? 지금도 거기에 그 출입이 금지돼 있어요. 방사선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모지가 돼 버렸어요. 자, 아니 핵폭발보다 어떻게 핵발전소 사고가 더 오래 가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 핵발전소에서 쓰는 핵물질 양이 핵폭탄에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로 그 한번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폭발이 일어나면서 핵물질이 공기 중으로 쫙 흩뿌려졌는데 그때 나온 방사성 물질 양이 히로시마 핵폭발로 나온 방사성 물질의 400배에 달한대요. 그게 공기 중으로 퍼져서 지구 전체에 골고루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몇 해 후에 전 세계적으로 암 발생률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뭐 이게 얼마나 실제로 통계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핵폭탄이 일단 터지면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게 이제 핵 분열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사성 원소가 생겨요. 그 다음에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자체가 핵 분열을 못하고 그냥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을 쬐고 일반 물질이 이제 방사선 원소로 바뀌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방사성이 띠는 물질이 돼서 방사성 낙진이 생기는 건데, 자, 이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쬐면은 사람 세포가 이제 파괴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DNA도 파괴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방사선이 사실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방사선을 쪼이고 방사선 쪼였어 라고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체 반응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나오면은 급성 이제 방사성 증후군이 생기는 거고, 대부분은 자신이 방사선에 노출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방사선에 노출된 뒤에 신체 반응이 나오는 게 몇 시간에서 며칠, 심지어는 몇십 년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방사선 물질이 주변에만 퍼지는 게 아니라 지구 이제 대기권 상층에 올라가 가지고 지구 전체에 이제 막 흩어져 버리는데, 이런 방사성 물질이 반감기가 되게 짧습니다. 핵폭발로 일어나는 이 방사성 물질, 특히 반감기가 짧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약해져요. 그래서 그 히로시마 같은 경우도 뭐 5년 안에 방사성 물질이 다 사라져 버렸었죠.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핵폭발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가 대체로 보면 이제 몇 시간에서 며칠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면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고요.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방사성 낙지는 7배의 시간마다 10분의 1로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핵폭발이 나고 1시간 후에 방사선이 1000만큼 나왔으면 7시간 후에는 100만큼 나오고 49시간 후에는 10만큼 나오고 14일 후에는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만 지나도 방사선이 이제 거의 안 나오게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폭발이 나면은 초반에는 방사선이 엄청 나오는데 이게 급격히 줄어들어서 결국 이제 며칠 지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몇 달 지나면 거의 안 나오고 몇 년 지나면 뭐 자연 수준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연 상태에서도 방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지금 보면은 방사선이 나와요, 실제로. 다양한 물질들에서 방사선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시멘트에서도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에서도 방사선이 나와요. 그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인체에는 크게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소폭탄 좀 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1940년대, 50년대에 많이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게 캐슬 브라보라는 수소폭탄이었을 거예요. 이게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1000배 정도 큰 폭발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어디서 했냐면 태평양의 마셜 군도에서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나면은 방사선 낙진이 엄청 쏟아지는데, 이게 뭐 몇 년 지나면 많이 없어지긴 하지만 일단 바다에서 실험을 했으니까 해류를 타고 또 막 다 흩어져 버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이때 이제 핵실험한 곳에 있는 흙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따로 보관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방사선 낙진 가운데 플루토늄 239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반감기가 24,110년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인류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뭐 방사선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에서 막 수소폭탄 실험하고 나서도 신경 안 썼어요. 그 뭐 지역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이야 뭐 죽든 말든 방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계속 문제가 되고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알았어 좀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그 핵실험했던 곳에 흙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 루닛 섬에다가 묻었대요. 흙을 그 섬에다가 쌓아놓고 두께 45cm의 콘크리트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대규모 대형 돔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사진으로도 보면은 뭐 섬 전체가 거의 돔에 덮여 있을 정도로 거대한 돔이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일단 임시로 만들고 여기를 영구 핵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했다가 1983년에 미국이 이 섬을 마셜 제도 공화국에 그냥 넘겨줘 버립니다. 여기 자치권을 주고 우리는 이제 우리 손 떠났어,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냥 떠넘겨 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가 이 루닛섬에 있는 이 돔을 루닛돔이라고 하는데, 루닛돔을 가보면은 콘크리트가 막 균열이 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방사성 흘러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사능이 없는 핵무기도 있지 않냐, 깨끗한 핵무기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전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봅시다. 원자폭탄은 무조건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나오고요.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핵융합 과정에서 초기에 중성자가 나오긴 하는데 방사성 물질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수소폭탄의 핵융합을 시키려면 그 안에 원자폭탄이 있어가지고 얘가 핵분열탄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폭탄 대신에 다른 걸 이용해가지고 수소폭탄의 핵융합을 시킬 수는 없느냐라는 걸 연구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소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핵융합을 시키는 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이렇게 연구 성과가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만들지는 못했다. 방사성이 없는 물질은 핵무기는 없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고요. 방사성 피해가 없도록 핵무기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십 킬로미터 위에서 터뜨리면 돼요. 그러면 방사성 물질이 지상까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핵폭탄, 뭐 말이 좀 묶이긴 하는데 그렇게 쓸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고도에서 터뜨리면은 방사성 물질만 내려오지 않는 게 아니라 충격파도 안 내려와요. 그래서 실제로 터뜨리는 게 의미가 없죠. 대신에 한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전자기 펄스 현상이 발생해요. 즉 EMP 탄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에도 영향이 가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공격할 때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5번째 오해. 핵무기 핵 공격을 받을 때 예를 들어 핵미사일이 날아온다. 핵미사일을 요격을 해버리면 이게 핵폭발이 바로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핵무기는 막을 방법이 없다. 요격을 하면 안 된다. 요격을 해도 죽는다. 라는 건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핵폭발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있는데 핵폭탄을 망치로 때린다고 해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미사일을 맞춰가지고 터뜨리면 그냥 터지고 끝나는 거지 핵폭발이 일어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핵폭발이라는 게 핵물질을 고도로 정밀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동시에 이 압축을 해줘야 핵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뭐 충격을 준다고 해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핵무기 기술의 핵심은 기폭장치에 있어요. 이 기폭장치를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핵물질이 있다고 해서 핵폭탄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핵물질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이거를 고도로 정밀하게 압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폭장치를 정밀하게 작동을 시켜야 핵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핵폭탄이 있다, 막 때리면 핵폭발이 일어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다. 라는 거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그걸 요격을 해버리면 핵물질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전해진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사성 오염 문제는 있는 거죠. 요즘은 핵폭탄이 아니라 일반 고폭탄도 이게 운반하다가 폭발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사용하다가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포에다가 포탄 넣고 쏘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얘가 그 자리에서 터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불량품이죠. 쉽게 말해서 쏘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고폭탄 만들 때도 이 화약 물질을 둔감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만드는 요령 핵심이에요. 그래서 둔감하게 충격을 주거나 열을 가해도 터지지 않도록 둔감하게 만들고 대신에 특정 조건이 되면 제대로 한꺼번에 팍 터지도록 해주는 그런 게 기술력인 거예요. 그래서 기폭장치 없이는 요즘은 일반 뭐 대포 포탄 같은 것도 잘 안 터져요. 슈루탄 같은 것도 슈루탄 망치로 두드린다고 이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C4 화약 같은 거 이렇게 쪼개가지고 성냥불로 불 붙여가지고 그걸로 뭐 물 끓여 먹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정도로 안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정 조건이 돼야만 폭발하도록. 근데 그런 거 자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 화학 물질이 되게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거 공기 마시면 되게 안 좋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무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어떤 핵무기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